네, 취임 100일 대국민 보고회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염려를 끼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 업무 보고를 계기로 국정개혁 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통상 대북 문제나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 간 선발이 맞지 않는 부분, 또 발표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언급 저희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안보 문제가 발등에 불이고 중요하지만 또 이 살충제 계란 파동 우리 민생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만큼 이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특별하게 강조를 했는데요. 다른 때와 달리 식품과 관련된 시스템, 그다음에 관리 환경, 그다음에 먹거리 문화 그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TF 구성까지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민생은 정말 남북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아시다시피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이제 후반부에 2달 동안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메르스 사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200여 명이 감염돼서 37명이 이제 죽었는데 그때도 박근혜 정부 시스템의 총체적인 붕괴 이거를 이제 나타난다고 그래서 정말 박근혜 정부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남북 문제 못지않게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아마 심의를 기울이고 관리를 하고 또 국민들께 또 신뢰를 확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보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이 총리가 이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좀 챙기고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챙겨도 국정이라는 것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인가는 또 사고가 나기 마련 아닙니까? 그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사과한다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살충제 계란 문제 관련해서는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국무위원, 특히 장차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들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을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공복이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위를 걱정하고 안보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고 국정의 무한 책임자가 저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한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 정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정말 온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어떤 그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거에서 역사를 우리가 다 받아서 현재 정권으로 국민들이 유임한 권력이기 때문에 모든 지금 일어나는 것은 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여기에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 이것을 오늘 약속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떤 거취와 관련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야당 쪽에서는 해임 또는 사퇴 이야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대응 너무 미숙하다, 또 자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듯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질타를 한 것은 보고하지 말라. 이것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저는 국무총리에 의해서 식약청장은 이 직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 대통령이 인사권자지만 그 밑에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그런 위치, 아주 중요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식약청장은 정당성, 정통성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계속 끌고 가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고 물론 인사가 만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면 전환 카드로 경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질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국면 전환의 카드보다는 오히려 이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 자리에 저는 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약사회장 출신으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식품 분야 그리고 농축산 분야의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이 저는 지금 어떤
이 사태의 어떤 처방에서 예.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그 위해성 평가 언론 브리핑도 처장이 하지 않고 예. 국장이 대신 나와서 했습니다. 뭐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지난번 이 총리가 그런 질타했던 부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후에 이런 이제 유사한 문제, 인사의 문제들이 되풀이될 수가 있는데 우선 사실 이제 책임 소재의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충제 계란 파동이 사실 이제 시작청장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문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약사회 부회장 출신이 계속 이제 의약품, 식품과 관련된 약사회 특히 이제 관련된 활동을 이제 많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만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도왔던 그런 일종의 이제 캠프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이제 코드 국정 철학에 맞는 인사들은 훨씬 더 그냥 일반적으로 된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교훈을 또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야당이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아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에서 일단 청문회는 개최하기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청문회 안에서 또 엄청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논란을 사실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 수석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코드 인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코드 인사라는 의미가 자주 명확히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데도 훨씬 과중한 그런 업무를 맡길 경우 너무 높은 자리가 코드 인사고 또 하나는 과도하게 전반적으로 자기 사람만 도배질할 경우 모든 이 두 가지가 코드 인사인데 이 헌법재판 같은 그 과정 그 내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대통령이 사실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거는 기용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제 그 부분이 워낙 과도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뭐 기억하시지만 고소영 인사니 강부영 인사니 강부장 인사니 뭐 밀봉 인사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보다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비한다면 정말 탕평 인사를 통합 인사를 했는데 그중에 몇 분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코드 인사의 오해 소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 이후의 인사 같은데도 대통령이 좀 더 서심으로 더 탕평 인사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법관 문제는 코드 인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을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러면 보수적인 인사를 거기에 앉히겠습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 그건 뭐 야당의 어떤 무리한 요구고 주장이라고 봅니다. 재판관들이 뭐 9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진보 성향의 재판관도 나올 수 있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도 나올 수 있다. 혹은 또 중도 성향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아마 쪽에서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까? 글쎄요. 뭐 전 정권이랑 인사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유정 헌법재판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뭐 국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헌법 내부에서 서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정당 간의 갈등에서 초월해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이 본질적인 어떤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떨어진 이유정 헌법재판관은 과거의 정치 경력을 보면 각 당의 대선 후보 캠프에 쫙 지금 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분이 어떻게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제 정파와 관련 없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의 어떤 여러 가지 재판에 관여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과거 정권에서 뭐 코드 인사라든가 뭐 고소영 내각이라든가 이런 비판도 있지만 뭐 그렇게 똑같이 하면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로 해전문 인사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비판으로서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 정체성을 관련하는 이 헌법재판관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28일 오전 10시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다음 달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임자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또 뭐 청문회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문회 과정 방금 김명수 이제 대법원장 후보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이제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연히 평가를 받고 검증을 이제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이제 저희도 이제 종편을 쭉 나와봤지만 지금 이런 논란을 너무나 되풀이 해왔었습니다. 사실 정말 생생한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말 과거 특히 한나라당 때 이제 무리가 많았던 이제 권성 그런 부분도 이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행을 했던 사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로남불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번 과정에서 청문회 과정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검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굉장히 진보 성향 법관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법부 개혁하는데 적임자다 이런 뭐 벌써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장 교수님 보십니까? 뭐 진보 성향 대법관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거 뭐 방금 우리 뭐 헌법재판관과는 다르게 진보 성향 대법관이 와서 우리 법조계를 개혁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코드에 맞든 안 맞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래도 대통령의 어떤 컬러라든가 지향점과는 일정 부분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인권에 관심이 있었던 소장 법관이었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당히 기수가 파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대 교체 카드를 지금 던졌다고 봅니다. 사법연수 15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앞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하는데 물론 뭐 다양한 사회의 어떤 적폐를 도려내겠다고 이제 지금 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인사는 저는 의미 있는 인사다. 그러나 이것은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또 해봐야지 또 새로운 문제가 또 드러나면 그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판단을 할 일이고 그 전까지 지금 객관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이번 인사는 아주 잘된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어느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검찰은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사법부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너무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성향의 인사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 법 쪽은 사법 쪽은 아시다시피 보수 인사들이 사실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진보적인 인사들의 이번 이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균형 인사 차원에서도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있었던 대국민 보고 얘기하고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취임 회견에 지난번에 100일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또 이번 어제 저녁에 있었던 보고대회. 파격이었다 이런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여야는 또 그걸 또 정치적으로 달리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장원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100일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저도 좀 이제 깜짝 놀란 것이 3일 있다가 또 국민 대보고회를 또 바로 한 것이 저는 좀 의아한 느낌이 들고 물론 의미는 있을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내 권위를 내려놓고 이것을 국민들이 많이 아주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국민들이 많이 알아서 나와 같이 갔으면은 그런 충정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컨텐츠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형식이라는 것은 옷을 아무리 바꿔 입어도 그 컨텐츠를 내놨을 때 이것이 시장에서 팔려야 되는데 100일 기자회견도 마찬가지고 어제 그 국민 보고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어제는 10분 정도밖에 노출이 안 됐습니다. 1시간 분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지도자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국민들한테 답해 주는 것, 리스폰스 해주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인데 그런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다만 어제 있었던 것은 출범 이후 인수위를 대체하는 그런 기구에서 국민 인수위원들이 모아온 여러 가지 광화문 일반가에서 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수차례 이거에 대해서 배포를 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귀중한 공중파 국민들의 어떤 시청하는 시간에 그런 것도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은 조금 이제 안타깝고 사드라든가 북핵이라든가 그리고 핵이라든가 그리고 살충제 계란 파동 그것도 오늘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를 했으면 물론 분위기를 조금 망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UFG에서는 안보에 관한 그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훨씬 자리가 적절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좋았지만 아쉬운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약간 미흡한 부분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형식이라는 진행, 그다음에 심지어 내용 면에서 사실 정말 파격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의 대화, 국민과 대화를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기획을 하고 참여를 했지만은
훨씬 더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수석, 장관, 예. 그리고 영부인까지 나와서 국민들이 대표하고 직접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처음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여당은 이게야말로 소통의 좀 극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야당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모든 부분이 이제 문제가 많다,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소통의 극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요 사실 예. 소통과 쇼통 예. 둘 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쇼통 있지 않습니까? 쇼를 한다는 건데 예. 이건 진짜 필요한 겁니다. 국민들 재밌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 예. 이거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요 소통은 고사하고 쇼통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 미국이 문재인 예. 대통령이 한 10여 분 정도 노출된 그 부분은 어떠세요? 뒤늦게 이렇게 나와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일종의 짠 나타나는 각본대로 된 겁니까? 저는 이제 각본이라고 봅니다. 짠하고 좀 멋있고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뻔한 그런 형식보다는 레이건 대통령도요. 정말로 위대한 소통자로 한 것도 한 국민들의 즐거운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걱정스러운 건 오히려 이 오늘 대국민 이 대화가 보고회가 한 번에 그칠까?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겁니다. 저는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내년 이후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부분 이런 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그래서 저는 계속 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지. 이런 건 100번 더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런 5년 동안 이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지만 물론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직접 설명해 준 것도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각 부처 장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 선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민들과 항상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습성화되면 대통령이 항상 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도래할 할 가능성도 있고 처음에 국무총리 임명할 때 앞으로 장관도 대통령이 나와서 하겠다고 했지만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의 방식은 국민들로부터 소통인데 야당과의 소통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국민들과의 소통만큼 야당과 소통을 하면 국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가능하냐. 국민들이 나를 찍어서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나는 고마워서 국민들을 자주 보고 싶은 건데 야당은 한국당이라든가 국민의당이 사사건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것은 야당의 기능인데 그것을 감싸 안으면서 야당을 설득해서 나가는 것이 협치인데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국민 대보고회 이런 것도 사실은 자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보다도 대통령은 바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더 챙기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다른 걸 하지 않고 대통령이 이것만 하면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워낙 불통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자제도 괜찮습니다. 그 요 정도 지금 처음 한 건데요. 저는 이 대국민에 처음 한 건 이것만은 저는 여야가 다 함께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야당이 전부 비판하는 걸 보고 국민의 여론을 듣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 채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결산 심사에 들어갔고 이제 뭐 정기국회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바쁜 이제 의사 일정이 좀 짜여 있죠. 그런데 여당 쪽, 민주당 쪽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지방선거 한 10개월 남았는데 공천룰 변경 문제를 두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측과 친문계가 조금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천룰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들었다면서요. 그런데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다는데 왜 추미애 대표가 이걸 자꾸 옮기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이 여당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 파워게임이 있다는 이 만고의 진리가 민주당에도 그대로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추미애 대표 쪽은 지금 당헌 당규가 지방선거에 너무 시도당이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시행을 고쳐야 된다. 그래야 정치 신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친문 쪽은 당헌 당규를 그대로 지켜야지 지금 바꾼 지가 언젠데 1년도 되지 않는데 지금 바꾸냐 말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지방선거 공천 룰을 놓고 지금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하나 궁금한 게 그렇다면 추미애 대 친문의 뭐 대결 이렇게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방송에.
그러면 추미애 대표는 그러면 뭐 비문계인가, 반문인가 이런 부분이 하나 의심이 들고 또 그렇다면 추미애 대표가 그러면 서울시장 정말 충만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의구심을 같이 일으키는데 맞물려 있는 건데 어쨌든 결국은 아까처럼 어느 지도자든 어느 대표든 간에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것은 뭐 권력의 법칙이고 생리입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놓고 저는 한판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적절하게 빨리 마무리가 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가고 계속 당내에 잡음이 난다면 이거는 민주당에도 좋지 않고 물론 바로 대통령에 타격이 되죠. 그래서 이 논란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빨리 신속하게 교통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정당의 갈등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포인트를 보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좋게 말하면 내부 갈등이고 나쁘게 말하면 밖으로 싸움이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정당에 어떻게 보면 개파 보수주의라는 것이 살아있고 영구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정당 내부의 어떤 개파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으로 자기 사람을 심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자기 사람을 심어서 나중에 정당의 어떤 헤게몬을 장악하고 이것을 가지고 총선 공천권 그다음에 대권까지 어느 세력이 잡는 이런 순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문재인 정권을 세운 민주당으로서는 차기 정권 어떤 대선전이 이미 출발을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지방선거 공천룰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사람한테 유리하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은 친문이 아닌 나는 친문이 아니라는 세력들이 친문 세력을 여기에서 지방선거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걸러내야만이 우리가 총선에도 우리가 공천권을 안정하게 우리가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대선에 나갔을 때 다음 대선 지형도 우리한테 맞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당의 본성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지금 50%라는 것은 이것이 민주당이 잘해서냐 저는 그거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보수 정당이 괴멸했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지금 받는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100일 지났고 본격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야당 그리고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어떤 심판대에 이제 오르게 될 텐데 여기에서 집권 여당의 어떤 역할을 앞으로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국정이 엄청나게 뒤틀릴 것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집권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도 순식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당,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해서 50%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잘 살피면서 내부도 봉합하면서 이렇게 살얼음판 걷듯이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얘기를 했으니까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하고 갈까요? 자, 홍준표 대표 심상치 않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거론했죠. 페이스북에 보수 우파는 실패한 구체제와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강하게 이제 인적 생산 쇄신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이제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띄우기라 할까 이런 모양새인데 최종적으로는 배경이 어디 있다고 완전히 친박세를 다 몰아내겠다 소위 말해서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걸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략적 스탠스라고 봅니다. 대표로서 A, B, C 지점이 있는데 A, B, C, D 여러 가지 지점을 다 먹겠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과거에 보수정당의 어떤 근원적인 것부터 다 흡수하고 바른정당도 흡수하고 그리고 TK 민심도 막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한다 해서 출당이 되겠습니까?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야만이 출당이 가능할 텐데 이런 것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홍준표 대표가 저는 정치 하급이 아니고 정치 고단수의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이런 지금 멘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했다. 그러면 일정 부분 A라는 지역, TK 지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필패하고 지금 보수 지형이 괴멸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세력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최고위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래도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위 말해서 태극기 이런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합류시킬 수 있고 또 바른정당한테도 명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략적인 스탠스를 해서 깔고 하는 거다. 지방선거 전에 보수 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여기에서 이제 집권 여당이 또 실수를 하면 이 반사이익을 또
보수 야당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것이 한국의 정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비슷한 생각이 예, 예. 말하자면 상당히 좀 다루기 힘들고 사나운 산토끼하고 집토끼 두 마리를 동시에 잡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그래요? 보라고 봅니다. 이 사나운 산토끼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색깔 지우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감싸고 보호하고 하려고 했지만 오늘 이 순간 10%를 넘지 않는 거면 지지도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색깔을 지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작심을 한 것 같고 그래야 색깔을 지워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토끼 네. 밖에 있는 바른정당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집토끼 나왔다시피 당권 장악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요. 방송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만 출당하는 게 아니라 친박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차제에 정말 특유의 홍준표 특유의 그런 밀어붙이기 어떤 예. 탱크식 어떤 전략 예.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때려잡겠다는 예.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이분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때 보수의 아이콘이었죠. 황교안 전 총리. 페이스북 지금 5월 11일 날 퇴임한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14차례에 걸쳐서 정치 현안을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네. 좀 냈어요. 대한민국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선거를 의식한 거로 보세요? 예, 다분히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예. 완전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시야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절묘한 시점에 어떻게 보면 활동 개시를 선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때 대선 때문에 박근혜 뭐 아바타다.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항마로까지 이 보수 진영에서 거론됐던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조용하다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SNS에 지금 여러 차례 글을 올렸는데 지방선거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과거 보면 고건, 뭐 한명숙, 김황식 등등 전직 국무총리 출신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사실 맞습니다. 출마를 했거나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 현장에 볼 때 과연 황교안의 그런 2차 실험, 예. 혹은 정치적인 재기가 예. 과연 성공할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간단하게. 예. 네, 정치 재개의 복선이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하면서 대선 주주 1위라는 그런 환상이 본인의 어떤 각인돼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만 성공을 하는데 황교안 전 권한대행 국무총리 물론 현실 정치를 해보지 않았고 평생을 공직자로서 지내왔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현실 정치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한계고 이것이 평생이 공직자로 있었던 것이 정말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질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